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10월 학력평가 해설에 앞서서 오늘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해설을 총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딱 20번이 끝나는 순간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폭풍전야. 왜 그런 느낌이 떠올랐는지 아마 문제를 풀어보신 학생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는 문제를 풀면서요, 언제쯤 고난도 문항이 나올까? 이제 어려운 문항이 나올 때쯤 됐는데 나왔구나, 이 녀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문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20번까지 문제를 내내 풀어가는 내내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냈구나, 이 정도 느낌이 드는 문제 정도만 있었지 어렵다라거나 이 문항이 킬링 문항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그 상황을 폭풍전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겐 거대한 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잠깐 그 고요한 그런 시기에 그런 느낌을 주는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폭풍전야라는 느낌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평이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럼 폭풍전야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느냐? 첫 번째, 힌트가 굉장히 많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요,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학생들에게 힌트를 많이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다라 A, B, C, D 이런 식으로 블랭크를 많이 넣는다거나, 또는 자료를 3개 제시할 것을 2개 제시한다던가, 또는 각주를 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힌트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자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힌트들이 자료와 선지 그리고 각주들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제시되면서 하나를 모르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자료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힌트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찾고, 이걸 가지고 이걸 찾고 하면서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면서 평이한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선한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선한 문항이라는 게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신선한 문항이라고 해서 항상 고난도 문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항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항이었죠. 3번 문항이었는데요, 문제 풀어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해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형과 기후를 한 번에 묶어서 출제한 문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한이나 북한만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의 4지역을 같이 묶어서 출제한 문항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장수였는데요, 물론 장수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긴 했었으나 어쨌든 이 주어진 4지역 중에 장수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물론 기온이 굉장히 낮다는 것으로 장수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우지라고 했을 때 장수는 다우지에 포함이 우리가 흔히 이제 다우지라고 했을 때 장수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 이 자료에서는 장수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쨌든 지형과 기후를 함께 묶어서 출제한 문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4지역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문항은 요 단면도에다 점을 찍어서 4지역을 표시해 주었죠. 신선한 문항이었고요. 다음 11번, 얘 같은 경우에는 설일수와 여름일수를 주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얘는 설일수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줄어들 것이고 여름일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향으로 주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딱 봤을 때, 그리고 설일수와 여름일수라는 표현을 봤을 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음 1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또한 소매업태 그리고 서비스업, 이 2가지의 주제를 묶어서 출제한 문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태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이고,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유형으로 출제되는데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흔히 출제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을 소매업태와 묶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번 지형과 기후를 묶었다. 그리고 15번은 소매업태와 서비스업을 묶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조금 신선한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평이한 문항들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봐야 할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하는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는 문항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역시 10월 학력평가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항들 제가 몇 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아까 봤던 3번 문항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형과 기후를 묶어서 출제한 문항입니다. 결국 이 단면도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이 단면도를 이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면도가 여기와 여기의 단면도를 잘라서 두 개를 줬잖아요. 이 단면도에서 가와 나, 특히 다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었던 것이고요. 다음 8번 문항입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그동안 신재생 관련된 문항이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9월 모의평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자원 파트에서 1차 에너지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1차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원 파트에서 한 문항을 고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1차 에너지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뚜렷한 추세는 6월과 9월에 신재생이 나오더라도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9월 모의평가와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신재생 관련된 문항이 나왔었죠. 이제는 물론 1차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한 번쯤은 나올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에서 주목할 만한 문항으로 꼽아봤습니다. 특히나 요 수력, 조력, 풍력, 태양광의 발전, 그러니까 상용화 시기 그리고 생산량 변환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항은 13번 문항입니다. 자연재해가 지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이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자연재해를 고르고 대책 또는 영향 정도만 찾는 문항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계 자료와 관련된 문항들이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자연재해 문항들을 보고 자연재해 관련된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문항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특히나 통계 기준 연도에 따라서 워낙에 통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기 조금 어렵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계 자료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통계 자료 또한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4번 문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문항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14번, 17번, 20번 문항이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아주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번 문항입니다. 지도의 여러 지역들을 제시하고 이 지역들의 특징들을 제시한 다음에 지역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지역들의 특징들을 비교한 유형의 문항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들은 지도와 함께 출제된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꼼꼼하게 해 두셔야 되고요. 각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가장 뚜렷한 특징들을 갖는 지역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어떤 지역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17번은 산업 구조와 인구 변화를 같이 제시해 주었는데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결국 최근 들어서 어떠한 지역들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광양, 나주, 담양입니다. 세 지역의 시기에 따른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제시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지역들을 여기는 광양, 나주, 담양이잖아요. 공업이 발달한 지역, 대도시, 촌락, 위성도시 또는 충청권 이런 식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 이렇게 크게 프레임을 잡고 얘는 어떤 곳에 속하는 지역이겠구나. 그럼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을 거야. 이 큰 틀을 잡고 접근하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17번이나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잘 대비해 두셔야 되는 문항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던 시험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능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할 만한 문항이라고 소개해드린 문항들은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이런 문항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풍전야라는 느낌이 드는 20문항이었습니다.
곧 폭풍이 다가올 겁니다. 예. 엄청나게 큰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위협을 주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 폭풍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풍 또한 보다 쉽게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을 향해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힘 잃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능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조금 있다가 해설 강의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